올해는 저는 피지컬 AI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1순위.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상대평가. 다른 그룹주랑 비교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좀 올랐네 정말. 이제 조금 올랐다. 이제 막 두 배 달랑말랑하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게 정말 많이들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로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별로일까요? 화장품과 엔터는 둘 다 대형주인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과 2026년 어떤 유망 섹터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냥 주식이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생방송 하는데 네. 부동산 생방송 하는데 네. 반이 주식 얘기세요. 서로 거기서 막 종목 얘기하고 그 정도로 진짜 지금 뭐 난리인데 엊그제인가요? 뭐 코스피 5천도 또 돌파도 했고. 네, 뭐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뭐 종가로는 아직 5천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하진 못했지만 어제도 장중에 오늘도 장중에 5천 포인트 터치를 하면서 뭐 5천 포인트 시대 개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6,000피 간다, 뭐 네. 8,000피, 1만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 포인트는 진짜 나왔나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8,000이다. 아니 삼성전자 뭐 30만 원 가면 많이잖아요. 그게 이제 참 단수 수치상으로 저도 네. 사실은 뭐 어렸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 뭐 100억 금방 100조 금방 벌겠다. 이제 어렸을 때. 네.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도 네. 나는 크면 100조를 금방 벌 수 있겠다.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두 배씩 벌면 돼요. 네. 두 배씩 벌면은 딱 두 배를 10번 하면 1,000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1,000만 원이 뭐 금방 100억이 되고 또 100조가 되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두 배씩 올라가면 금방 가겠네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100조는커녕 100억 벌고 또 사실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지수의 지금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빠른 속도에 되게 젖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익숙해진다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 속도가 평균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가면 6천도 가고 8천도 가고 만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작년 4월 9일이 2200포인트였거든요. 2280포인트였습니다. 2280의 두 배가 딱 4600이거든요. 4,600 이미 돌파했잖아요.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작년 네. 4월 9일이 2280이었으니까. 그럼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배가 왔으니까. 그러면 4,600의 두 배가 9,000이니까 네. 뭐 1년 정도 있으면 또 많이 되는 거죠. 이 속도라면. 그렇죠.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내년 연말 안에는 무조건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한 뭐 저 같은 어찌 보면 한계를 느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분들은 막 도전 정신도 있고 야 끝이 어디 있어 우리 한계에 짓지 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주식을 이제 뭐 한 30년을 넘게 했으니까 그럼 과연 30년 동안 지수가 2배, 3배, 심지어 4배 왜냐하면 2배의 2배는 4배니까 네. 4배나 간 적이 있나? 우리나라 역사상 4배 간 적이 없습니다. 4배는커녕 3배도 한 번 정도 있고요. 3배가 한 번이 언제냐면 IMF 때예요. IMF 때 한 278, 280 바닥에서 한 1000포인트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 기억에 유일한 3배 이상 갔던 지수가 3배 이상 갔던 장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지수 때 2280을 기준으로 한다면 3배는 한 6900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만약에 역사적인 3배를 간다면 6900 또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 이후에. 그때도 한 890, 880에서 한 2100 정도 갔으니까 2.5배 정도? 2.5배 정도라면은 2300에서 4600에서 또 한 130 가면 되니까 5900 정도, 6000이겠네요. 2.5배가 6000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배가 딱 한 번, 2.5배가 한두 번이거든요. 네. 그런 한계를 긋는다면 뭐 정말 많이 가면 저는 6000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많이 가면.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게 좀 다른 게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어쨌든 지금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과거랑 이제 룰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볼 능력이 없고 그런 재료만 찾는 분들이고, 제가 말한 아까 말했던 2배, 3배에 올라갔던 시기를 보면 그 바닥이 어디였냐면요. 반토막이 난 바닥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IMF 270, 80에서 1000이 갔다는 얘기는 1000에서 210에 빠졌습니다. IMF 네. 때.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80에서 뭐 2100을 갔다는 얘기는 2000에서 880에 빠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뭐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식 투자자 중에 아직 투자를 안 하시는 분 중에 평생 한 번 딱 진입을 한다면 언제 진입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수가 반토막 나면 들어가라. 그때 들어가라. 반토막 났을 때는 늘 다시 2배가 갔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과거와 룰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번에 상승은 사실은 반토막 난 상태에서의 시작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가격의 상승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5천이 됐으니까 6천도 되게 가까워 보이고, 또 만약 6천을 가면 또 뭐 아까 말씀하신 7천, 8천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겠죠. 네. 그 우리는 다 백조 부자가 이미 됐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 부분이고요. 산술적으로는 2배가 굉장히 쉬울지 몰라도 한 기업의 시총이, 우리 재산도 100억, 200억이 쉽게 안 되는데 네. 한 기업의 시총이 1조짜리가 2조, 4조, 6조 또는 100조짜리가 200조, 400조, 800조가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 저는 지수는 기업의 평균값인데 기업의 평균값인 지수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건 일단은 인정하는 게 맞고, 많이 오른 게 맞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분위기 좋고 막 더 간다고 할 때가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고점 언저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인간 지표 식당 가면은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그 일주일 전에는 흑백 요리사 얘기 좀 했었는데 1, 2주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없고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하는데, 어떤 그 꼭 실적을 떠나서 지금 약간 고점 구간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맞는 건 맞죠, 이게. 그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그 피터 린치의 월가로 떠나는 전설의 네. 영웅이라는 책에 칵테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피터 린치가 아주 마젤란 펀드를 활발하게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 시기 때 미국의 최고 펀드 매니저였는데, 칵테일 파티에 가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 마젤란 펀드 매니저입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답니다. 그때가 주식의 바닥이었고, 나 마젤란 펀드 매니저입니다 하면 그래서 뭐 사야 돼 하고 달려들면 그때가 주식의 고점이었다라고 책에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지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달려들었나 했을 때 저는 가장 최근으로 친다면 5년 전이죠. 코로나 바닥, 아까 제가 뭐 바닥 대비 2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2배 정도는 올라야지 사람들이 그때 관심을 가져요. 20-30% 올랐을 때는 네. 그래 너 그거 해서 20-30% 벌어, 나도 딴 거로 20-30% 벌을 수 있거든요. 근데 2배를 벌었다고 하면 그래 나는 거지. 2배 못 벌고 있는데 하고 네.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장세 이전에 2배가 올랐던 장세가 언제냐 보면 바로 코로나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480포인트 정도에서 한 3300까지. 그럼 그때는 그러면 몇 배 정도였냐? 2.2배 정도 갔는데, 사실 지금보다 사회 분위기는 훨씬 더 주식에 관계에 미쳐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그때 주식 유튜버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뭐 난리였죠. 진짜. 그때 6개월 만에 10만이 됐거든요. 난리였어요, 진짜. 제가 그때 코로나 직후에 되게 운이 좋게 1년도 안 돼서 10만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1년도 안 돼서 20만이 되고. 그래서 한 약 1, 2년 동안 20만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이제 한 25만 됐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주식에 미쳐 있다고 해도 한 3만 늘은 것 같아요. 한 21만에서 25만. 근데 그 당시는 하루에 막 5천 명씩 들어오고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고. 정말로.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미쳐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럼 미치진 않았을까 했을 때 저는 약간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 주식이나 뭐 일본 주식이나 다른 해외 주식 투자자보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훨씬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동학개미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그 이후에 소학개미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2배가 올라갈 때 동학개미 힘으로 올린 게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막 2배, 3배씩 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동학개미보다 소학개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심지어 소학개미인 동학개미 아직 우리나라 주식에 참가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나는 그냥 미국 주식 할래 이런 분들 또는 이제 뭐 코인 투자자들 네. 또 훨씬 많아졌고 그때보다 심지어 요즘에는 금 투자자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이 다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사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중에 상승률 1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소 지수가 75%가 올랐는데 세계에서 거의 1등이에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한 25% 정도밖에 못 올랐을 때 거래소 지수가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체감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식에 미쳐 있지 않은 건 방금 말씀드렸던 소확개미가 너무 많아졌고 또 뭐 금투자랄지 아니면 ETF 투자 또는 뭐 코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건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바보를 찾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거래소 75% 정도 상승이면 진짜 많이 올랐고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미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그 작년 75%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오냐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비싸게 살 바보가 많이 남아있나?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확개미도 더 이상 안 들어올 것이고 네. 뭐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미 들어왔거나 네. 앞으로는 그다지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남아있나? 과연 누가 6,000포인트에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들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제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제 매수 수요가 이제 딱 끊기는 그게 언젠가 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에서 막 신고가를 코로나 직전 신고가 3,300이거든요. 한 3,000까지 왔을 때만 해도 신고가를 돌파하면 보통 30, 50까지 올라가니까 50%가 올라가니까 야 신고가 돌파해도 50% 먹을 목이 남아 있어. 그래서 3,000 또는 3,500 구간에 들어온 사람은 실제로 50% 이상 벌었겠죠. 5,000이 됐으니까 평균값으로. 그럼 5,000에서 그럼 내가 50%를 벌 수 있어라고 들어온다면 7,500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시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5천에 들어와서 50% 벌 수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작년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3천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 4,500, 5천 갈 수 있어. 50% 벌 수 있으니까 들어와.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과연 5천 포인트에서 야 너 지금 들어와도 50% 먹을 수 있어 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감히 5,000에서 7,500 갈 수 있어 라기보단 끼케야 6,000 정도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먹을 몫은 20% 남은 거거든요. 그럼 과연 고점에 걸리면은 분명히 또 20, 30% 조정이 나올 텐데 네. 내가 먹어도 20% 물리면 20, 30%인데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주식은 결국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왜 주식이 희망을 먹고 주가가 올라가냐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식이 올라갔던 게 뭐 IMF 직후에 올라갔던 뭐 새로운 기술, SK텔레콤 뭐 이럴 때 또는 신약 개발을 했다는 뭐 제약바이오들 이런 것들이 막 20배 30배 올랐던 이유가 실적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실적 때문이 아니고 야 이 회사는 기대감. 뭔가 특별해 대단한 일이 있어. 그래서 막 10배 20배가 가는 건데 지금은 5천 지수대에서 일반 대형주를 사서 2배 이상 벌 수 있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홀딩을 좀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한가요? 지금 뭐 이미 뭐 한 40% 50% 벌었어요. 조금은 더 가져가 봐도 될까? 아니면 슬슬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야 되는 시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매도가 어렵다고 하는 게 네. 심리가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수는 돈을 갖고 있을 때 하는 게 매수거든요. 부동산도 똑같겠지만 돈을 갖고 있을 땐 뭐 천천히 내 기준대로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하면 되지. 네. 오늘 안 사면 큰일 나. 매일매일 막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하지만 매수 이후에 매도는 다릅니다. 매도를 할 때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물을 갖고 있는 거죠. 집을 갖고 있다면 네. 오늘은 10억이었는데 내일은 11억 뭐 그 다음 달은 9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계좌에 1억이 계좌의 1억은 돈의 1억이 아니고 주식의 1억은 8천이 됐다가 1억 2천이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매도에 심리가 개입돼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나 이제 5천에 들어가 볼까? 그러면 아이 뭐 좀 기다려 봐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굳이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하루만 떨어져도 다 팔아야 되나 맞아요. 고민도 하고 매일매일 고민에 휩싸일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은 점이 저는 딱 그거 같은데 30억짜리 집을 3억씩 10번 팔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내 계좌에 10억이 있으면 1억씩 10번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도를 굳이 뭐 10분의 1씩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한 3분의 1 정도를 결정을 해서 야 5천이면 그래도 내가 5억을 갖고 있었는데 3분의 1은 팔아도 된다. 저는 동의를 해요. 5천에서 3분의 1 파는 거는 절대 뭐 쫄보도 아니고 너무 빨리 판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 정도 팔 수도 있고 만약에 한 5,500 정도 가면 또 3분의 1을 팔고 6천 정도 가면 야 6,200, 300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야? 하면서 6천에 다 팔아도 되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5천에서 6천 사이는 매도의 구간이라는 거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은 이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6천에서 상승은 안 하지만 뭐 장기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하락을 한다거나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네. 횡보 쪽으로도 좀 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 예를 들어서 5천에서는 횡보가 가능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조정이라는 게 더 갈 구멍이 있어야지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후 재상승을 기대할 때 횡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팽팽한 거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균형이 팽팽할 때 횡보 구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직전 지수 때에서 가장 큰 횡보 구간이 언제였냐면 7, 8월 두 달에 네. 3,100 정도에서 두 달이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야 전고점 코로나 전고점은 3,300인데 저거 못 뚫어 하는 사람은 매도를 했을 것이고 또는 야 저기만 뚫으면 4,000, 5,000 간다 하는 사람들 매수를 했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결론적으로는 그때 매수한 사람이 승자가 된 거죠. 3,100, 200에서 사도 지금 5,000이 됐으니까. 그 다음 횡보 구간이 언제였었냐면 10일, 12월입니다. 네. 10월 말 11월 초에 4,200까지 올라가요. 3,000에서 4,200까지 스트레이트로 왔는데 조정 없이. 근데 이제 4,200에서 11월, 12월 두 달을 3,800까지 한 10% 구간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3,800에서 4,200 사이에서 두 달 조정을 받아요. 그랬을 때도 역시 횡보 조정이죠. 깊은 하락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때도 역시 야 4,200이면 다 왔어 하는 매도세와 야 이거 5,000은 무조건 찍어야지 하는 매수세의 충돌이 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그때도 매수세가 이겼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4,000에서 5,000까지 왔어요. 그럼 4,000에서 5,000은 산술적으로 25% 상승입니다. 사실 25% 상승이면 평상시에 은행금리 한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정확히 한 달 보름 만에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요. 12월 중순에 4,000이었는데요. 1월 말에 5,000이 됐으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달 한 열흘 만에 25%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속도의 개념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속도에 너무 적응한다면 야, 한 달에 25%? 그럼 연말에 뭐 한 만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그 속도 그렇죠. 계산인데 네. 그 속도가 과연 어떤 속도냐의 문제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네. 집에서 부산 갈 때까지 평균 시속 130, 140% 가지 않죠. 서울에서는 뭐 55, 60으로 가다가 또 뭐 고속도로에서는 130을 지키기도 하고 뭐 휴게소도 한번 들렸다가 그럼 평균 시속이 한 120인데 그중에 뭐 최고 내가 한 140을 달렸는데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140으로 달렸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딱 이 속도인 거죠. 그래서 한 달 열흘 만에 25%가 올랐는데 야 5,000에서 그러면 어쩔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더 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또 5,000에서 횡보가 나오겠죠. 근데 이 횡보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3,000에서의 또는 4,000에서의 횡보보다는 점점 힘이 약해지는 횡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러겠죠. 이게 주식의 확률을 어떻게 예를 많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확률 계산할 때 이 공을 뽑아서 다시 넣는 확률이 있고 다시 네. 넣지 않는 확률이 있죠. 다시 넣으면 이게 독립적 사건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5개의 공 중에 하나가 빨간 공이고 4개가 까만 공이면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이 20%인데 다시 넣으면 언제나 빨간 공의 확률은 20%예요. 그런데 다시 넣지 않으면 첫 번째 까만 공을 뽑고 두 번째 빨간 공을 뽑을 땐 4분의 1일 것이고 두 번째 또 까만 공을 뽑으면 3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또 까만 공을 뽑으면 빨간 공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거든요. 저는 딱 주가 상승 시에 하락 확률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가 끝없는 상승은 없단 말이죠. 분명히 조정은 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50,000원이 최고치 상승이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갔을 때 조정 확률이 뭐 한 20% 더 갈 거니까 그럼 30,000원 되면은 한 40%, 40,000원
4만 원 되면 한 6, 70%, 5만 원 되면 거의 90% 확률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률 계산이라면 지금 3천일 때보다 4천일 때, 4천일 때보다 5천일 때 횡보의 힘은 약해질 것이고 떨어질 확률은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일정 부분은 좀 분할 매도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순간순간 올라가는 힘이 워낙 강해서 5,100, 5,200 갈 수도 있겠죠. 네.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확률로 계산한다면 올라가는 힘도 있겠지만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점을 돌파하고 3천에서도 4천에서도 신고가는 원래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말 진짜 많이 했는데 신고가는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 종목이 10배원 갈 수 있지만 과연 지수가 10배고 지수가 10배? 지수가 5배? 저는 그거는 제 기준상으로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지수적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는요.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거의 뭐 25%가 오른 거는 사실 다른 코스피 종목이 다 오른 게 아니고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총이 제일 큰데 여기가 뭐 거의 뭐 1.5배, 뭐 2배 가까이 올라 버리니 그래서 이제 지수가 같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인가 보면은 뭐 두 개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뭐 300조, 400조가 나올 것이다. 뭐 1, 2년 뒤에는 뭐 지금도 삼성이 뭐 170조를 벌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회사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별개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사 자체가 올라와서 나오는 기사거든요. 저는 요즘 나오는 기사는 반의 반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분석글들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검색 다 해보시면 돼요. 직접. 작년 1월 달에 거래소 지수가 2,500이나 됐을 겁니다. 그 당시 증권사 리포트 한번 찾아보세요. 5,000포인트 간다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증권사의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이 레벨이 2배씩 잡는 데는 없겠죠. 그러면 2,500을 기준으로 위로는 5,000, 뭐 아래는 1,000. 그게 무슨 예측이에요? 그거는 삼척동자 7살짜리 애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증권사의 밴드를 잡을 때는 상하 10%, 좁게 잡으면 10%. 예를 들어 2,500이면 위로는 2,750, 뭐 아래는 2,250. 아마 10개면 10개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밴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종목도 똑같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원에 있다. 근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 잡은 증권사 갖고 와봐요. 내 손에 장을 지질 테니까. 5만 원이 기준일 때는 그래 봐야 뭐 8만 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요 정도니까 긍정적으로 8만 원 갑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왜 6, 7천이 나오고 왜 삼성전자 30만 원, 50만 원 얘기가 나오냐? 삼성전자가 15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 지수가 5,000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맞춰서 리포트를 써야 되고 기사를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와 똑같은 기사를 낼 수는 없거든요. 1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현 주가를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온 것이지. 그럼 여태까지 5만 원, 15만 원 올라온 이유는 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너무 미래의 그런 각 종목별의 청사진들은 너무나 밝게만 느껴지는 청사진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수치들 특히 다가오지 않은 수치들보단 과연 그 산업들이 계속 그것들을 유지할 것인가 수치보다는 사실 주식은 저는 실적보다는 그 산업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연 뭐 엔비디아가 계속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또는 AI 향 공급들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럼 SK 하이닉스는 과연 엔비디아에 계속 HBM을 공급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것이며 또는 삼성전자는 HBM 말고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꽤 크니까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그냥 일반 D램까지도 뭐 공급 부족이 돼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사실은 이런 예상들이 현재로서는 1년 후, 2년 후까지 빅사이클이야 정도지 그거를 뭐 구체적인 수치로 저는 말한다고 해서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점을 확인하려면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이상 조정이 나와야지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음선이 나오긴 했지만 뭐 하락하면서 음선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있는데 고점을 찍었다는 징후는 없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바닥 대비 상승률은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 바닥 대비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초 여름까지만 해도 딱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3배가 간 적은 있냐?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수도 삼성전자도 뭐 SK하이닉스도 없던 것들의 연속이에요. 없던 것들의 연속이라서 이제 뭐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분명히 가격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 있던 건 맞아요. 억눌려 있던 게 이제 확 폭발을 하는 느낌은 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억눌려 있는 거의 폭발이 언제까지냐 해서 야 삼성전자 5만 원에서 15만 원 근데 여기서 또 뭐 20만 원 30만 원을 그래 미리 예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뭐 어떤 업종 질문을 해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위치고 미래의 실적을 갖다 땡기는 거는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뭐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분당 쪽에 뭐 호텔에 뭐 애플부터 해서 뭐 지금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막 뭐 와서 뭐 진을 치고 있다. 뭐 지금 좀 있으면 아이폰도 지금 메모리 못 구해서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비메모리부터 뭐 HBM까지 다 갑자기 공급 부족으로 가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좀 다른 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뭐 그런 걸 다 고려한다면 사실 저는 그쪽보다 오히려 저는 테슬라 쪽을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이 올랐던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지나고서 이제 와서 야 이런 재료가 있잖아, 이런 재료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만약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야 이 재료 되게 큰 재료인데 하는 것들이 계속 터져 나왔었거든요. 저는 1차적으로는 테슬라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HBM으로 엔비디아는 못 들었지만 그래서 SK하이닉스한테 늘 밀렸지만 일정 시점부터 주가가 SK하이닉스보다 빨라졌던 구간이 있어요. 그게 작년 한 9월쯤 되거든요. 네. 그때의 구간이 바로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나왔던 구간은 이제 저쪽이었죠. 젠슨항이 한국에 왔을 때였죠. 네. 깐부치기에서 젠슨항과 이재용 회장과 정은 회장이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반도체의 부족들에 대한 그런 시그널일 수 있겠죠. 테슬라가 네. 우리 삼성전자 우리랑 하자. 또 젠슨항이 와서 뭐 우리랑 할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후재들이 반영돼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다. 그 정도의 재료가 너무 좋은 게 생겼어. 그러면 현대 아파트가 1,000억까지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완전 생각하는 한계는 있죠.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3배가 온 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잘 안 하셨던 분들, 그냥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00원씩 오르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1,000조도 가고 10,000조도 가면 좋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300조, 400조에서 맴돌던 주식이었는데 이제 1,000조가 와 있는 거고, 코앞까지 와 있는 거고, 또 뭐 9만 전자를 5년 전에 찍었어요. 그 5년 전에 찍었던 9만 전자를 4년 반 동안 5만 원까지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나 있어. 그럼 왜 작년 가을까지도 5만 원 전자에 있을 때 수많은 지금 기사를 쓰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제 20만 원 간다고 말을 안 하고 이제서야 말을 하느냐라는 게 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3배가 오르고 시총이 1,000조 가깝게 온 거 자체가 엄청 큰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나 지금 좋은 재료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가야 되고 삼성전자는 1,500조까지 가야 되라는 거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오른 게 없다라면 너무 좋은 재료인데 하겠지만 이미 오른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뭐 지금 대신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들은 게 마이크론도 간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도 가는 거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난리가 난 게 아니냐. 계속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기는 여기서 내리기 좀 아쉽다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관심을 다른 쪽에 돌려야지 훨씬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네. 지금 이제 우리 부엘라님도 저한테 삼성전자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아요. 훨씬이 두 번이 나오네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종목이 더 훨씬 많고요. 그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시총의 한계예요. 시총의 한계. 1000억짜리가 1조 가는 게 1000조가 더 가면 1경인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거의 1000조란 말이에요. 1000조짜리가 10배 가면 1경이에요. 네. 뭐 그렇죠. 천조의 다음이 경이니까. 1경이 될 확률과 네. 1000억짜리가 1조가 될 확률과 거의 한 10배 이상 1000억짜리가 1조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겠죠. 훨씬 높습니다. 네. 작년에 1년 동안 한 5배 이상 오른 종목이 한 5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종목 정도.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로봇 또는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이었고요. 1500% 그러니까 16배 정도 오른 종목이 원익홀딩스, 한 10배 11배 오른 종목이 로보티즈,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D&D 파마텍이 한 7배 정도. 네. 이렇게 1년 동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형주의 흐름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 4월 9일부터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못 오르고 있었고요. 어떤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냐면 조방원이 끌어올렸죠. 네. 작년에 여름 가을까지도 한 7, 8월까지도 우리나라 지수 한 3,500까지는 조방원이 끌어올렸습니다. 조방원이 끌어올렸고 그래서 조방원은 그 당시에 적게는 한 3배에서 많게는 한 4, 5배씩 오른 종목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상폭개정안으로 지주랑 금융주 오른 거는 뭐 한 2배, 은행주도 막 2배씩 올랐으니까 은행 그 안 오르던 은행주도 2배.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든다면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너무 잘 돌아갔고 한 11, 12 두 달 동안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벌스, 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섯 종목은 그 11, 12 두 달 동안 최하 50%에서 한 80%, 100%까지 올랐거든요. 두 달 동안. 그리고 그 안 오르던 한국전력도 하루에 막 15%씩 올랐고 심지어 오늘 10조짜리죠. 이제 상한가 쳐서 9조가 됐는데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9조짜리인데.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서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장이 진짜 좋아서 이것저것 더 다 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오른 거고 삼성전자보다도 대형주 중에서도 더 잘 오르는 애들이 사실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장을 반도체가 끌어올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이 그냥 너무 좋다. 장이 좋다. 장이 너무 좋아서 반도체가 간 거지. 반도체가 좋아서 장이 갔다는 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보다 조방원이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금융주가 훨씬 좋게 갔고 삼성전자도 갔지만 현대차 그룹주까지 한국전력까지 심지어 오늘 그 안 가던 카카오페이의 네이버까지 가는 장이라면 장이 뭐 진짜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장이 왜 좋냐 했어. 장이 왜 좋냐가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 장이 많이 올랐다 뿐이지 일단 글로벌 장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25% 정도 올랐습니다. 다우, 나스닥, 일본, 대만까지도 평균 25% 올랐고 근데 우리는 코스닥이 한 35%, 거래소가 한 75% 올랐어요. 일단 우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우리가 왜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 일단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크게는 우리나라가 오른 이유 2024년에 너무 못 올랐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들 미국, 일본, 대만은 2024년에도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4년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 왜 우리만 못 가냐 그랬잖아요. 우리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에 주식계에서 가장 기분 나쁜 명언이 하나 나온 게 국장 탈출은 지능선이었거든요. 2024년 내내 서학개미들이 놀렸습니다. 놀렸어요. 아직도 한국 주식해? 저도 그때 한국 주식 유튜버로서 왜 미국 주식 유튜버 하지 한국 주식 유튜버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1년 동안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으니까 도대체 한국 주식 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이렇게 누적 됐던 게 요번에 폭발에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2024년도에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2025년에 외국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경기도 안 좋게 떨어지는 추세였다면 저는 우리나라만 오르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글로벌 증시는 2년 연속 막 20%씩 올랐으니까 그럼 합이 50%니까 그럼 한국도 50% 올라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거래소가 75%, 코스닥이 35% 오른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못 올랐던 2024년에 못 올랐던 게 왜 2025년에 올라? 2025년도 못 오르고 2026년에 오를 수도 있었는데 왜 작년에 올랐냐? 이게 포인트인데 저는 그건 이제 뭐 정치색을 빼고 당연히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정권만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까지 불났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합작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세계에서 1등으로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조방원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했잖아요. 작년 상반기장을 끌었던 게 조방원인데 조방원을 끌었던 이유를 하나만 말해라.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방원을 끌었던 이유 딱 하나는 그냥 트럼프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네. 다른 리포트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트럼프 때문에 조방원이 올랐네. 네.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 넘버원을 막 외치고 트럼프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트럼프가 각 나라의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갖가지 행동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방산, 트럼프 때문에 원자력, 트럼프 때문에 조선이 올랐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상법 개정안에 의한 수혜주들 당연히 새 정부 때문에 올랐죠. 그래서 이 거래소 시장을 올렸던 힘이 트럼프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이제 정부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게 되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부동산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주식이 훨씬 크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애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뭐 5,000피 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야 우리 거래소 5,000포인트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진짜 됐나? 근데 뭐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시도 올랐고 뭐 트럼프 영향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이 너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큰 틀로 반도체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지만 일단 글로벌 반도체 업계 자체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 AI 혁명이죠. AI 혁명. 그래서 이제 현재 장이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만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럼 글로벌 증시가 좋은 이유는 뭐냐 해서 그 두 가지예요. AI 혁명과 금리 인하의 시기. 그럼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는 작년에 뭐 찔끔찔끔했고 올해도 뭐 찔끔찔끔 될 테니까 폭발적이진 않지만 AI 혁명 시기가 굉장히 폭발적인 거죠. 왜냐면은 작년에 미국 증시가 휘청휘청했을 때가 한 두 번 있었는데요. 그때 공통적인 재료들이 뭐였냐면 AI 거품이다. AI 거품. 근데 그 AI 거품을 뚫고 또 일어나게 만들었던 게 실적을 까보니까 야 따라가고 있잖아. 거품 아니었잖아. 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는 포인트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호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글로벌 경기에서 AI 거품론이 또 언제 나올지.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낼지. 그건 저는 업종이라는 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게 탑다운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어느 업종이 핫한지를 보는 이유가 그 업종은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반도체 또는 뭐 삼성전자의 호재라기보단 글로벌 경기에서의 AI와 가장 직결되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니까 그 반도체 산업의 호재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것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뉘앙스네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주가로 보면 뭐 업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역시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막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앞장서서 오르고 또 엔비디아의 수출을 하는 우리 HBM을 하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이게 이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향 납품들이 뭐 정말 물량이 없을 정도로 증가를 했었기 때문인데 사실 약간씩 젠슨왕의 이런 뉘앙스가 저쪽으로 바뀌고 있죠. 피지컬 AI 쪽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사실은 깐부치킨에서 현대차 그룹을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반도체랑 관련 있는 회사를 만나야지. 근데 이제 현대차를 만났던 이유가 피지컬 AI 때문이었고 결국은 이번 CES에서도 젠슨왕의 여러 연설 기조들의 핵심이 올해는 새롭게 피지컬 AI를 진짜 강조를 되게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젠슨왕은 엔비디아는 반도체 탑 티어. 그랬을 때 올해 저는 이 AI 혁명이 더 지속되고 기간적으로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야 AI 혁명 끝나지 않았어. 로봇에 저렇게 많이 필요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면은 또 아까 저는 무조건 뭐 5천이 끝이고 무조건 반도체가 끝이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만약에 떨어지는 확률이 60이고 올라갈 확률이 40이라고 본다면 그 올라갈 확률이 40이 가능하려면 저는 1순위로는 AI 혁명이 계속되는 거고 AI 혁명이 계속되는 거에는 젠슨왕이 가장 강조했던 피지컬 AI가 올해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로 이제 판단할 때는 뭐 이제 테슬라한테 밀린다, 자율주행 끝났다, 뭐 이러다가 이제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로봇을 만든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가장 로봇을 만들기 뭐 최적화된 회사다 라면서 지금 주가가 뭐 있고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도 로봇주가 그러면 주요 테마라고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는 상승률로만 본다면 하반기 12월 30일까지 상반기에는 뭐 완전 조방원의 테마가 가장 압도적이었고 1월 달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상승률로만 본다면 로봇 테마의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그럼 이제 작년에 가장 컸는데 올해도 연결이 될까 해서 지금 1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 3주 지난 것 같은데 1월 23일이죠. 그 정도 1월 3주간의 상승률로 본다면 로봇의 상승은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탑다운상 업종 내 종목들은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잘 먹히는 업종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업종이 있거든요. 잘 먹히는 업종이 뭐 반도체예요. 왜냐면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향 SK하이닉스 또는 뭐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SK 향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100종목이 넘어요. 근데 그 100종목은 엔비디아 또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니까.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SK하이닉스의 수많은 또 소부장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그런 업종들은 또 좀 있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안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각자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지 뭐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 탄생을 할 때가 있죠. 신약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막 텐베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텐베거 종목을 뭐 따라가는 거고. 근데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랑 약간 유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반은 반도체를 닮았고 반은 제약바이오를 닮은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원래 로봇 테마주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0조를 가장 먼저 찍었던. 그럼 10조 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얼마짜리였냐면은 3천억짜리, 3천억짜리. 연세대에서 강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옛날이죠. 한 4년 됐을 거예요. 4년 정도. 코로나 좀 지나고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한 거니까. 맞아. 그때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천억이었어요. 3천억. 그럼 30배가 오른 거죠. 30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초빙 돼서 갔을 때 6종목인가를 말했는데 그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저를 보신 분이 저 원래 몰랐었는데 김 작가 부일라님이 조인해서 이렇게 강연회 할 때 강연을 보고 그때부터 저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4년 동안 30배가 올랐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그럼 막 올라간 게 있냐? 그다지 없었습니다. 작년 초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 압도적으로 30배가 올랐고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1세되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갔던 거죠. 그 전에는 야 그냥 뭐 삼성전자가 로봇에 하나 투자했나 봐. 근데 그 로봇이 점점 우리 생활에 가깝게 느껴지게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피지컬 AI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피지컬 AI라는 신조어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15배가 오른 원유골딩스도 로봇 관련주 또 10배가 오른 로보티즈도 로봇 관련주 이렇게 2천억 3천억짜들이 뭐 2조 3조 갔어요. 수많은 종목들 2천억 3천억 수많은 종목들이 1조 이상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은 한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같이 올랐고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좀 꺾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고점까지 10배 오른 종목들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안 꺾이고 갔던 애들도 꽤 생겼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로봇 산업은 계속되고 또 CES에서 젠슨왕이 또 피지컬 AI 얘기를 또 하고 또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미국의 많은 그 로봇 전문가들한테 호평을 받고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 있는 또는 아틀라스 나아가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 파로 나눠서 움직인 거고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현대차 그룹주가 대형주에서 완전히 쫙쫙쫙 올라갔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아닌 로봇 관련주에서는 그동안 막 10배씩 오른 애들보다는 아직도 한 3천억, 5천억에 머물러 있던 애들이 이제 우리도 좀 가도 되지 않아? 뭐 감속기 쪽이랄지 아니면은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랄지 이런 쪽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1등으로 오른 테마가 로봇 테마가 맞고 올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로봇이 끝났다기보단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좀 시총이 커진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한 3천억, 5천억대 있는 종목들이 좀 앞장서서 가고 이런 모습이 펼쳐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는 로봇주로 봐야 되나요? 현재? 그게 진짜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총을 저는 아직 뭐 상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10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로봇주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 바로 아랫단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올해 아까 제가 말했던 야 올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틱스가 못 올라도 오르는 애들이 있었어라고 할 때 두산 로보틱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시총은 크지만 작년에 진짜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야 나도 못 오른 애야 그러면서 올랐는데 그래봐야 7조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도대체 몇 조로 상장이 되지? 저는 솔직히 한 15조 20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다 100조씩 가야 돼라고 하기엔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좀 모순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뭐 아틀라스를 뭐 몇만 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 근데 그게 몇십 년 얘기예요. 그거 읽다 보면은 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몇 명인데 그 단순 노동하는 몇 억이 이 아틀라스로 대체되면 몇 개가 필요하고 10억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걸 굳이 읽으면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너무 주가가 잘 오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붙여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믿진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틀라스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CES 호평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산업용 로봇은 어떤 이런 이렇게 칩 개발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서비스용 로봇은 정말 사람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거나 근데 아틀라스는 거의 산업용 로봇인데 사람이거든요. 사람처럼 관절도 움직이고 막 뭐 망치도 잡고 이게 되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예상되는 몇 년 안에 막 계속 현실화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주가는 어떤 바로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 수치보다 야 이게 가능해? 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가 진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현대차 그룹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저는 그게 실적으로 바로는 절대 붙지 않는다고 봐요. 아까 말했던 야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뭐 몇 개가 필요한데 이건 뭐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래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게 더 저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막연한 게. 막연한 게. 왜냐면 주가는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상상력을 펼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상상력을 펼치니까요. 그리고 막상 또 만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틀라스가 굉장히 이슈가 컸고 연초부터 좀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저는 현대차 그룹주에 관심을 계속 갖는 거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바닥 대비 상승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룹주 전체 중에 바닥 대비 상승률이 정말 낮은 그룹이 뭐냐 해서 현대차 그룹주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뭐 SK그룹, 삼성그룹은 걔네는 아주 대단한 상승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상승을 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상승을 한 그룹주를 3개만 꼽으면 아 맞아라고 다 하실 거예요. 작년 또는 최근 2년 정도 기업 가치가 거의 뭐 10배 이상 오른 그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는 일단 10배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주가가 한 3년 동안 30배 이상 올랐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탑10 안에 들어왔죠.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 하나 오션. 주 하나가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그룹주는 사실은 좀 약간 쩌리로 못 오는 애들이 뭐 하나 솔루션 정도가 있고 하나 시스템조차도 뭐 방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그룹주가 압도적으로 시총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HD 현대그룹주죠. 왜냐하면 HD 현대그룹주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 분할을 가장 잘한 회사로 평가를 평생 받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업 분할을 잘했던 회사는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 상담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2주 전쯤인가 어떤 분 계좌 이렇게 봤는데 HD 현대일렉, HD 현대중공업, 뭐 HD 현대중공업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상승률이 막 500%, 300%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HD 그룹주에 중장기 투자를 잘하셨냐 그랬더니 저 이거 현대중공업 갖고 있었던 거 기업 분할하는 거 그냥 안 판 거예요라고 그러더라고. 기업 분할한 거 안 팔았는데 그 중에 뭐 HD 현대일렉은 거의 1000%가 났고 뭐 HD 현대중공업, HD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HD 현대 그룹주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조선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방원이 한몫을 했기 때문에 조선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거기에 조방원보다 사실 더 많이 오른 게 HD 현대일렉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기계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포함됐고
조선업이 포함된 HD 현대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시총 자체가. 세 번째는 두산이죠. 왜냐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은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총이 이렇게 탑10 안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던 기업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탑10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 두산은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그룹주들이 그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현대차보다 시총이 훨씬 큰 그룹인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올랐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정말 저기 구석탱이에 찌그러서 한 번도 주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였던 게 현대차 그룹주인데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막 한 거예요. 네. 현대차도 역사적. 그래서 제가 역사적 신고가가 무섭다고 하는 게 신고가를 돌파하고서 거기서 사실 또 많이 갔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9만 원 신고가 네. 돌파하고서 15만 원 한두 달 만에 온 거예요. 진짜 금방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주들의 신고가는 이제 시작이 돼서 그동안 많이 못 오른 거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시작된 거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를 비롯한 이런 좀 최근의 피지컬 AI 시대에 좀 걸맞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못 오른 그룹이다. 순식간에 시장의 평가가 좀 재편돼서 약간 그렇죠. 안 올라간 로봇 대장주 같은 느낌이 되는 약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찌 된 보면. 거죠. 네. 그러면은 올해도 어찌 보면 좀 약간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좀 괜찮을 것이다. 가장 큰 논리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산업만 봐서는 안 되고 세계 글로벌 산업의 흐름들 근데 거기에선 결국은 빅테크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작년에 반도체가 오르고 전력기기가 올랐던 거는 무조건 엔비디아 또는 네.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향 그런 공급들이었다면 올해는 하여간 색깔이 AI 데이터 쪽보다는 올해는 좀 피지컬 AI 쪽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그 영향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좀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애들이 더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현대차에도 그룹 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조금 그 안에서도 좀 얘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미지나 선호도는 현대차 또는 기아, 현대모비스 순이겠죠. 그게 시총이 가장 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총도 좀 낮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다 둘 다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건 현대 오토에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틀라스 지분 가치가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현대차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틀라스를 만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현대차 그룹주에서 이렇게 현대차도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도 좀 갖고 있고 하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갖고 있을 때 시총이 현대 글로비스가 낮으니까 그 이제 지분 가치 평가할 때는 어찌 보면 현대 글로비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볼 때는 현대 글로비스가 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총이 낮으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로봇 소프트웨어에 다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건 현대 오토앱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의 개념이면서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또 로봇이 진짜 아틀라스가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생산 라인은 현대차가 될 테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아, 네. 저는 현대차 그룹주를 사실 올해 만약 그룹주 중에 1순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현대차 그룹주. 사실 지금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오른 것도 그 아니고 많이 오른 게 저런 거예요.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상대평가. 다른 그룹주랑 비교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좀 올랐네 정도. 이제 조금 올랐다. 이제 막 두 배 될랑말랑하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게 정말 많이들 올랐어요, 진짜. SK 하이닉스가 네. 삼성전자가 사실 5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한 2배, 3배.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270% 올랐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죠. SK 스퀘어가 370%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4만 7천 원이 된 거고, SK 하이닉스는 만 원짜리가 3만 7천 원이 된 거고, 삼성전자는 만 원짜리가 한 3만 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 이런 애들은 만 원짜리가 막 3만 원, 4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만 원짜리가 한 2만 원은 됐나 이런 정도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 물 들어오는 그 테마까지 만났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사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뭐 다 좋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뭐 반도체는 조금 좀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국장 투자는 지수는 뭐 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개별 종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업별로 지수가 좀 조정받더라도 갈 수 있는 산업이 또 업종으로. 업종으로 이제
발생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21년 코로나 직후 1년 정도 상승을 하다가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2021년 7월이 3,300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000, 2,500 계속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2024년 말까지 2025년 초까지 4월까지도 떨어져서 2,280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뭐 지수가 거의 한 3년 빠진 건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 가는 네. 그 시기 그때 그러면 뭐가 오른 건 없냐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2023년에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뭐 2차 엄청난 전지. 난리 나고. 2차 전지가 최하 2차 전지에 포함만 되면 5배, 평균 10배, 많이 오른 게 20, 30배가 올랐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거죠. 지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5천에서 6천 가도 2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예요. 내가 지수 관련 대응 삼성전자 오케이 사. 5천 6천 갔어. 20% 버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2차 전지 같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지수가 못 오를 때 심지어 지수가 떨어질 때 10배가 또는 20배가 났던 2차 전지 같은 산업이 나온다면 그거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산업의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보고 있는 산업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현대차 그룹주를 제가 1순위로 꼽은 이유는 네. 현대차 그룹주가 피지컬 AI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피지컬 AI는 대표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젠슨왕이 말한 겁니다. 올해는 저는 피지컬 AI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1순위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로서 로봇 테마, 자율주행 테마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를 더 꼽자면 저는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도 굉장히 큰 산업이죠. 왜냐하면 우주항공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산업이고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우주항공이 발전한 여지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방산주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최적화된 정말 딱 맞았던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분단 국가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탱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많은 방산주들이 생겼던 거고 네. 그래서 탱크를 만들었던 또 현대 로템도 있는 거고 뭐 미사일 만드는 LIG 넥슨도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 거죠. 네.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되게 대운을 너무 잘 만나고 있는 게 이런 회사들이 여태까지 대운을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나는. 네. 지금 5년, 그렇죠. 뭐 거의 5년 됐습니다. 4, 5년 됐습니다. 아직도 안 끝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주. 그 이후에도 꽤 작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특히 중동 쪽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휴전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또 뭐 안 끝나고. 거기에서 추가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그러면서 야, 각국의 방위비는 알아서 늘려야지 뭐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 근데 그것까지만 된다면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방산을 만드는 회사니까 방위산업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되게 좋은 산업이야 라고 하고 그래도 많이 반영됐어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는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 X랑 관련이 되니까 작년에 방산주가 조정권에 들어갔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뚫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 X 힘이 꽤 있다고 보고요. 스페이스 X 관련 대형주들이 꽤 있어요. 뭐 미래에셋증권도 스페이스 X 네. 관련주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이 시총이 뭐 몇 조짜리인데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뭐 세트랙아이나 HVM이나 여러 가지 항공 관련주들이 또 뭐 2배씩 오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도 성장주 기술주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성장주 라인의 득세가 예상이 되고 그 득세는 세 가지 업종을 꼽자면 이미 말씀드린 피지컬 AI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도 뭐 올랐다면 많이 오른 편인데 여전히 좀 근데 그 포텐셜이 중에서 많다. 사실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는 아까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형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지금 대형주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항공 중소형주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르면 네.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사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 2배, 3배, 4배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2배, 3배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요.
왜냐면 이게 적당히 같이 올라가면은 빈곤강연이 안 생기지만 뭐 막 중소형주부터 오르면 대형주가 한번 오를 때가 있고 또는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또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 다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가 나오기 전까지 한 10월까지는 중소형주 하나도 못 올랐어요. 세트레가이는 심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예요. 네. 근데 세트레가이 하나도 못 올랐어. 그 자기 주인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나오고서는 판도가 좀 달라지면서 중소형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쪽은 좀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면 뭐 또 다른 곳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화장품 쪽은 막 좀 안 좋은데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별로일까요? 아, 이제 화장품과 엔터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화장품과 엔터주는 둘 다 대형주인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장품 대형주인 APR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 종목도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주춤했어요. 그럼 결국은 APR은 성장성도 있지만 야 이거 성장성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실적을 확인해야 돼 이런 논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건 실적이 아직 멀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스토리만으로 가는 애들이고 화장품이 스토리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APR은 이미 스토리는 다 있죠. 한국에서 성공해서 메디큐브 같은 이런 홈뷰티 제품들이 성공해서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 성공했어.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성장 라인으로 갔다면 이제는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받쳐주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더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APR이 야 너무 많이 올랐어 2달 정도 조정받다가 새롭게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를 돌파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화장품 대장주인 APR이 갔어요. 그러면은 화장품은 같이 움직이니 따로 움직이니 해서 같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하나 이런 소비재 쪽에서의 호재를 본다면 이제 뭐 일본을 제가 12월 말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가면 어떤 매장에 가면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중국인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뭐 중국인들이 제일 많죠. 그냥 한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중국인이죠. 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매장을 가거나 뭐 아식스 맞아요. 매장을 가거나 하면은 중국인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단 한 명이 없더라고요. 단 한 명.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일본하고 좀 그게 대단한 나라인 거죠. 너네 일본 가면 안 돼. 그러면 네 하고 단 한 명도 못 가는 나라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호재냐 했을 때 당연히 호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런 걸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 화장품과 우리나라 화장품 또는 일본 연예인과 우리나라 연예인 또는 일본 여행과 우리나라 한국 여행 이건 무조건 대체제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여행과 한국 여행이 대체제는 아니겠지만 네. 야 일본 가지 말래 아니 한국이나 가자. 일본 화장품 사지 말래 한국 화장품이나 사자.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재들 쪽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주에서 대장은 하이브인데 저는 근데 하이브는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 근처예요. 근데 이제 근처인데 BTS가 너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기대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식도 잘해요. 하이브의 실적 발표 났어? 뭐 이미 반영 다 됐겠죠. 뭐 발표 나면. 또는 뭐 다음 분기 이미 다 탐방 다니는 사람들 다 다음 분기까지 다 알아요. 그 2년 후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2년 후의 예상은 아무 의미 없고 이미 나온 건 다 반영됐고 또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는 탐방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스토리로서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BTS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활동할 때 영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해외 토픽이 꼭 나왔어요. 뭐 비틀즈가 꽉 채운 이후에 처음으로 꽉 채운 무슨 뭐 미국에서 개별 공연으로 이렇게 모일 수는 없는데 어쩌고가 해외 토픽이 맨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 BTS가 월드 투어를 지금 수년 만에 거의 뭐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수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요. 심지어 월드 투어를 몇 년 만에 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만에 싱글 앨범이 나온 거죠. 이 앨범의 이제 이름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이브를 지지한다. 공개 지지를 해야겠다. 네. 왜냐면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만 들면 눈물이 납니다. 엄마랑 아리랑. 네. 엄마 소리 들으면 사지만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또 아리랑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그룹이다. 세계적인 그룹인데 앨범 이름 아리랑 애국자구나. 취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근거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브를 뭐 얼마나 많은 해외
해외 팬들이 많죠. 마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을 알거나 이런 K-팝을 아는 사람들 정도지 뭐 미국의 전 국민 또는 뭐 유럽의 전 국민이 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넷플릭스를 보는 웬만한 세계인들은 작년에 K-팝 데모넌터스를 봤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탑10에 한 달 이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의 데모넌터스의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렇게 어린 층들, 초등, 맞아요. 중등. 그래서 초딩 있는 집에서는 그걸 100번도 더 봤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기념품들을 사갈 때 갓을 사갔다 그래요. 또는 막 미니 한복을 사가거나 그 영화에서 너무 이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그 갓을 쓰고 나왔던 사자보이즈는 만화 속에 있는 그룹이지 보이그룹이지 실존하는 보이그룹이 아니거든요. 아 이게 지금 방탄소년단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K-팝을 들어가죠. 대체제 같은 거죠. 네.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방탄소년단을 알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복귀를 기다리고 환호할 것이고 네. BTS를 몰랐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 몰랐는데 데모넌터스를 알았고 한국 사자보이스는 없나 했는데 뭐 BTS는 뭔데 했는데 이름이 아리랑이야. 그러면 BTS는 적어도 저는 한복을 무조건 입는다고 보거든요. 한복을 안 입을까요? 아리랑인데 입겠죠. 한복을 네. 입고 가도 쓸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데모넌터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네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 3월입니다. 3월. 3월에 네.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오픈식을 저기 뭐 강화문에서 뭐 단일 가수는 처음으로 뭐 허락을 한 해 만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저는 각각의 나라에 갈 때마다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 20%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닌 건가요? 오른 것도 아니죠. 지금은? 하이브는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0% 올랐거든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상한가를 가고 치는데. 현대 그 무거운 현대차가 하루에 막 15%씩 올랐어요. 이틀 연속 올랐어요. 15%.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 20일 동안 20% 오른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비슷한 업종 또는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얼마나 많이 오른 애들이 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대차 그룹주를 말씀드렸던 건 모든 그룹주 중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차 그룹주는. 다른 그룹주들은 스타들이 하나씩 있다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주가 진짜 못 올랐고요. 비슷한 애 하나 꼽으라면 하나 사실 더 있어요. LG 그룹주가 있어요. 네. LG 그룹주도 스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LG 그룹주도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LG는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에서 요즘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로봇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획기적인 뭐가 나오거나. 근데 삼성 SDI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삼성 SDI가 더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걔가 먼저 올랐고. 그럼 어쨌든 그 LG에서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게 없다면 LG 전자, LG CNS,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LG는 사실은 원래 IT가 강한 기업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네 가지에서 이런 피지컬 AI 쪽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실적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스토리가 있고 핫 키워드에 딱 연관이 있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LG 쪽은 무조건 로봇 산업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미래 산업과 관련된 뭐 로봇의 눈이 LG 이노텍이 된다거나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이니까 또는 LG전자의 자회사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뭐 자회사들과 뭐 네. 협업으로 로봇을 뭘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좀 그룹 청사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LG CNS가 뭐 AI 관련돼 가지고 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LG 그룹 전체는 아니더라도 LCNS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뭐냐면 일단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 많이 올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카카오페이 상한가 그리고 뭐 다나리나 기타 뭐 지급결제나 이런 것들 다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뭐 STO 관련주들인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에요. LG CNS도. 그래서 LG CNS도 그런 쪽으로 또 연관이 되면은 급등의 요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지금 로봇이랑 엮이기에는 너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래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어제 2차 전지가 올랐어요. 네. 어제 뭐 에코프로도 한 10% 오르고 네.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올랐던 움직임들을 본다면 2차 전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에코프로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걔가 이제 전고체 한번 쪽으로. 빵 쳐주고 다음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비롯한 한농화성이나 이런 애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얘네들이 쳐주면
하면서 대형주에서 삼성 SDI가 딱 어제 15%가 올랐는데 이 라인 한 3일 동안의 움직임의 라인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라인이고요. 이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로봇과의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로 올라갈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전기차에 들어가서 잘 팔려서 올라가지 시기는 완전히 지난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왜냐면 그거는 이미 숫자로 나와야 돼. 아, 실적이 전기차로 나와야 되니까. 가서 잘 팔리면 전기차가 지금 뭐 하루에 한 해 두 해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실적으로 나와야 되고 적당한 실적으로도 안 돼요.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으로 안 붙어도 스토리가 되는 건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야 전기차 그 관련주들이 그렇죠. 로봇에 무조건 필요하다. 로봇의 심장에 전기차가 들어가야 돼, 이 배터리가. 네. 무조건 왜냐면 로봇은 무조건 몇 시간씩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로봇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하니까 걔네들이 올랐다면 나머지 양극재, 목재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봇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 전지가 아니라 약간 전고체 배터리 아무래도. 정도로. 아무래도. 네.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소형의 또 충전 빨리 그렇죠, 되고 그렇죠.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화재 저는 위험도 훨씬, 없어야 되니까. 네, 그쪽에 저는 주가 상승 탄력이 훨씬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엔 돌고 돌아 로봇이네요.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어쨌든 그 관련된. 왜냐면은 경제대장이 젠슨왕이니까요. 경제대장이 거기서 그걸로 간다고 젠슨왕인데 하니까. 경제대장이 젠슨왕인데 우리나라 저는 깜부치킨 때부터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은 젠슨왕 저도 주식을 평생 했고 뭐 매일 보니까 엔비디아랑 관련 있으면 삼성전자랑 SK 했으면 되거든요. 현대차랑 굳이 만들 제가 니네 로봇 하잖아. 로봇에도 네. 칩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율주행 얘기도 하고. 뭐 다 로봇 자율주행 우리 같이 손잡고 하자. 악수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CES에도 기조연설을 할 때도 피지컬 AI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아틀라스가 또 너무 이슈를 끌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 한 해를 1월 달에 미리 예시로 보여준 거라면 1월의 흐름으로는 저는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관련된 하이닉스를 엄청 끌어올렸듯이 그렇죠. 현대차가 또 엔비디아 관련주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어찌 보면. 얘기죠. 그럼 그 관련된 또 이제 소형주들은 또 엄청난 상승이. 또 올해도 그러면 뭐 진짜 5배, 10배 막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작년만큼 꽤 나올까요, 그래도? 일단 작년에 뭐 5배 이상 종목이 몇십 종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이 만큼은 아니다. 예, 거래소가 75% 코스닥이 뭐 35%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5천인데 그럼 50%만 올라도 7,500 가야 되고 70% 오르면 뭐 5천에서 70% 8,500 가야 8,000이죠. 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간다고 2,200에서 움직여서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왜냐면 좀 더 꿈이 크니까 어리면 저도 꼰대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꼰대가 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몰랐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제가 주식 처음 이제 IMF 직후 했거든요. 98년 IMF 직후 네. 300, 400, 500 올라갈 때 지수가 그때 시작했어요. 400, 500 주면 그러고서 1000 이상 갔으니 그때 막 좀 잘했는데 그때 코스닥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도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기술주들 하고 처음 보는 종목들이지 그 저보다 한 10년, 20년 많은 제가 20대 후반 때니까 뭐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저보다 한 15년 많은 사람 대화해 보면 주식 투자 요즘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코스닥 관심 있어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코스닥 하면 안 돼. 이 말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중주라고 해서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의 시대였거든요. 증권주, 사증권주 지수 많이 올라가잖아. 증권. 근데 증권주가 그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IMF 때 다 망했던 증권사들이 살아나면서. 근데 이제 증권주보다도 기술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거의 100배 올랐고 SK텔레콤도 그 당시만 한 20-30배 올랐으니까 그때 제가 기술주는 안 했더라면 제 선배들의 말만 듣고 그래 그런 회사는 금방 망하는 회사니까 증권주를 사야 돼라고 했더라면 짧은 시간 안에 100억을 벌기는커녕 뭐 한 10억이나 벌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 요즘 막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서 막 100배 먹었던 친구들이 네. 이제 거래소에 와서 야 10,000포인트 간다 하는데 이 꼰대가 나타나서 야 만원 힘들지 않아? 5천도 많이 온 거야 6천이나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되게 그런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의 시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냥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5천 정도에서는 그래도 한 30%는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많이 가면 6천이나 갈까? 5,500? 근데 만약에 7천 갔어. 그러면 제가 말했던 5,500, 6천은 확률적으로 나는 한 50%나 40%나 더 올라 6천 이상은 한 20%나 올라갈까? 6천 이상은 못 가가 제로가 아니고 6천 이상은 20%, 7천 이상은 5%, 8천은 1%? 근데 8점 갔어.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1% 확률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듣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확률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저 사람은 주식 30년 했다면서 5천에서 끝나고 5,500 못 간다고 그러고 10,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사실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제 주변에 저보다 10년 15년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충고할 때 무슨 증권주가 지금 기술주가 지금 100배 가는 세상에 이러면 주식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정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텐베거를 잡고 싶으면 그 대신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주 공부하세요. 삼성전자에선 텐베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해는 좀 지수보다는 개별 어떤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좀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어제 오늘 5천이 이제 어제 장중에 찍었잖아요. 네. 어제 장마감하고 어제 오늘 기사에 제가 한 두 개인가 봤어. 뭐 이거 말하면 그 기자님이 한 분은 아니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지수는 5천인데 내 종목은 왜? 맞아요. 뭐 제목이 한 두 가지 있어. 지수는 5천인데 내 종목은 왜? 지수는 5천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그거 하나 더 있어. 지수는 5천인데 나는 계속 고퍼스를 사고 있는 뭐 이런 거 한 세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일남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거죠. 지수는 5천인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신 분이 있다면 지수가 6천을 가도 안 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찌 보면 지수를 궁금해할 시간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말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또는 네 말이 맞아 정도 그냥 한 몇 명의 얘기만 듣고 그걸 판단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5천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게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팔고 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10,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날 것도 아니거든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이상. 선물 옵션으로는 지수 예측으로 돈을 벌지만 주식만 해서는 지수 예측은 진짜 돈에 1도 영향이 없고요.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이 좋은지 그 산업에 어떤 종목을 살지 연구를 많이 하시면 지금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현대차,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종목 좀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